뜻깊은 날이죠. 7월 27일이니까. 옛날에 또 YMCA 하면은 또 우리 근대사나 현대사와 아주 일관 있는 그런 기관에서 여러분들 뵙고 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이라고 7월 27일을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휴전협정일이죠. 68년인가요? 지났고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분단 70여 년 말씀하셨는데 곧 이제 분단 100년이 참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통일이 정벽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통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통일 대북 정책인데 그러니까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 그런데 대북 정책을 통일 정책과 연계한 대북 정책을 하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 통일 여론조사 결과 어떤지 근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 통일 정책을 했는지 대북 정책을 했는지 두 개가 어떻게 그 조합을 이루면서 해왔는지 하는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초점을 둔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일 정책보다는 대북 정책을 전개했는데 그 대북 정책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포용 정책하고 이제 뭐 강압 정책이라고 할지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이 두 개의 성격의 대북 정책의 특징,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면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얘기를 이제 주로 방향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계 전략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이야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방향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통일 의식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아마 했을 텐데 올해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책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접근한 자료에 의하면 1919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절반은 넘죠. 근데 특징적인 게 2018년에는 59.7%였다가 2019년에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한반도 정세와 2019년의 정세를 이제 반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20.5% 이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반 정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은 또 다음에 가면은 통일이 왜 필요하냐?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 북한 주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있고 전쟁 위협이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거 실용주의적 관점이 있고 인도주의적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여튼 같은 민족이라는 것보다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먼저 인도주의적 관점을 주장한 거는 여기 밑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오른쪽 보면은 통일의 추진 방식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하자.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자. 관심이 별로 없다. 가능하면 빨리 하자. 현행 제도도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가서 하자. 응? 지금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하는 게 밑에 있어요. 그 여건이 되면 하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럽고 지금 같이 해봤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념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타산적이고 뭐 이런 관념을 이제 세대가 바뀔수록 우리가 이제 전쟁 이후 세대 사람들이 주로 대상인 설문조사했는데
세계적인 박수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은 내놓여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평화의 토도 위에서 통일을 이루자. 통일을 해서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까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통일을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일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오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라고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 하듯이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통일 대비를 잘하자. 도둑이 이제 못 들어오게 우리가 방어시설을 그걸 잘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대비를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통일 대비를 잘하자 평소에 이런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양반이 보수적인 입장, 보수적 대통령인데 이때 통일 항아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혹은 통일 대박론 뭐 이런 것들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의 붕괴나 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의 통일 관점도 갈라져 있어요.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하고 통일보다는 평화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두 분은 보수적인 입장은 통일 정책을 강조한 반면 나머지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한반도 평화를 이런 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북한의 통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8차 당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북한의 북한 정권의 김정은 정권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면 목적, 전국적 범위의 목적, 최종 목적 세 가지로 나눴는데 당면 목적은 지들 얘기입니다. 이제 공화국법원부에서 이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강성국가에서 약간 후퇴해서 이랬고, 이 전국적 범위가 바로 우리 통일정신과 연관되어 있는데 과거에 민족해방, 민주혁명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워버리고 남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이 전국적 범위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규약을 개정했더니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표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이런 식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최종 목적이야 이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다시. 그래서 김정은의 이 사회 체제에 대한 관점은 시진핑하고 비슷해요. 시진핑이가 이념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를 강조하듯이 김정은이가 몇 번 시진핑을 만나더니 시진핑한테 이걸 배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단계각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산주의 건설, 과거에는 이거 지워버렸는데 다시 이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 통일 관련 조항이 단계각 전면에 또 있는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을 우력을 철거시키고 이게 지금 지들이 뭐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이제 물러나라는 관점이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분석 지배를 전국적으로 청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분석 지배를 전국적으로 청산하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 그래서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지난 1월에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자기들이 해설을 했어요. 뭐라고 해설했냐면 여기 이제 1월 15일 해설했는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 이제 이 부분인데 그거를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해서 평화 환경을 수호한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험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의 반영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러니까 핵을 가져서 핵 가지고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게 이놈들이 이제 핵무기를 갖더니 이제는 핵무기로 우리를 통일하겠다고 하더라.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몇 사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1월달 하고 난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쑥 들어가고 아까 그 한반도 조항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의도가 된 것처럼 북한이 그러니까 핵 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설할 정도로 이렇게 그 자기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일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뭐 우리 대북적인 통일 정책의 목표가 자유, 평화, 번영, 행복, 통일 뭐 이런 것들이 대북 정책의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 100년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여선민들이나 동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지혜를 마지막으로 이 통일하는데 우리가 좀 기여하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지혜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할 일이 국내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통일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대비 정책, 그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죠. 탈북자가 통일에 사실은 그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야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진짜 통일할 만하다.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잘 대해준다. 이렇게 탈북자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통일에 대해서.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뭐 통일 비용 마련하는 거, 대외관 외교관계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대북 정책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정책,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 정책하고 대북 정책이 뭐냐? 통일 정책은 통일을 하는 정책입니다. 원 코리아를 추구하는 헌법 4조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통일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 통일 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통일 외교를 하고 하는 게 통일 정책이고 대북 정책은 남북 간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정책이에요. 투코리아를 현안을 관리하고 평화 관리하고 갈등 관리하고 그래서 이게 그 두 개의 정책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정책을 조화롭게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따로따로 서로차를 갖고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여태까지 역대 정부가 통일 정책 혹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왔는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을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4.19 때 혼란스러울 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분단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그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다위론이 그때 이제 팽배를 했죠. 분단 고착을 방지하고 이때 이 분단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한 목표였는데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곡시로 해서 이제 5.16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거론을 자제했어요. 북진 통일이나 뭐 이런 거. 대신 국력을 키우고 난 뒤에 통일 문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력 배양을 먼저 하자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통일 문제가 또 주춤하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도 국토통일원 69년 3월 1일인가 이때 이제 통일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통일 구상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전부 통일 방안을 제시했어요. 민족화합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때 요 세 개를 발전시킨 민족 공동체 3대계 통일 방안. 그러니까 이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통일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 방안이 있는데 더 이상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그 위에 대북 정책 전개되면서 통일 방안이 여기서 스톱됐죠. 이렇게 통일 방안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대북 정책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통일 정책이 주고 대북 정책이 부인 그런 상황이었죠. 대북 정책도 했는데 이 당연론적인 통일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실 타결을 위한 대북 정책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키신저가 중국하고 그래서 이제 냉전 체계가 좀 흔들리니까 남북 관계 패러다임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이 같이 이렇게 병행됐는데 여전히 북한의 어떤 방어적인 정책 이걸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북한의 국력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때죠.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은 뭐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그때가 이때입니다. 90년대까지인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먼저 수해 물자도 보내고 우리도 수해 물자도 보내고 이상한 청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북 정책이 주가 됐고 통일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인가 하던 책도 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 가서 2000년 6월 그 정상회담에서 통일 방안에 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자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듯이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때서부터는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화해협력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평화번영 정책, 그 다음에 MB의 대북 정책이 비핵개방 3천. 너무 이게 그 리얼한 그 나이브하다, 북한을 너무 자극한다 해서 이제 나중에 바꿨어요. 상생공영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실력 프로세스 이렇게 정부 정부와 보수 정부가 이제 대북 정책에 네이밍을 하면서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 정책, 화해협력, 남북관계 위원을 확대하고 양적 확대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스피로 오버 넘쳐 흘러서 북한의 변화를 초래할 거다 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MB 정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도 북한이 변하지 않고 퍼지기 논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통일정책이 잘 안 되니까 북한이 그 남북관계가 잘 전개되어지니까 통일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는 뭐 이런 형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책이 약간 이 채점 보면서 전개됐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네이밍을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달지 않았는데 어떤 국정 목표를 보면은 평화번영의 한반도 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하자. 여기 남 군사적 실리 구축에 초점을 뒀지만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래서 이제 이게 서해안 동해안 그다음 DMZ의 이 경협벨트를 구성하자, 구축하자, 하나의 시장 만들자. 뭐 이렇게 그래서 대충 한반도 정책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의 결과 갑자기 바뀌어서 2017년 5월에 그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때의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고조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관계 상황이 급변했어요. 2018년하고 2019년. 그때는 이제 북한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실시를 했지만 북한 핵이 계속 고도화됐고 북한이 몽리를 부릴 가능성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증대됐고 북한의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만 놀려고 한다. 남북 관계는 김여 정부가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보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가 거기에 종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러니까 통일은 갈수록 우리 관심사로부터 멀어져 갔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 추진한 결과를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하튼 역대 정부가 통일 정책에서 대북 정책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여하튼 대북 정책이 안 되면 통일 정책을 하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이냐 대북이냐 등 방점을 두는 그런 정책이 취해졌고, 대체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쪽에 주력하다가 그 통일을 조금 거론하는 쪽에 그런 정책이었고,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의 평화 기반이나 통일 여건이 지금 남북관계가 몇십 년 지났는데 그 모두 성공하는 데는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대북 정책을 우리 한국 정부가 들어선 지 몇십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산이라는 올라가는 게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산을 등산한다, 꼭대기 올라간다 하는 통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대북 정책은 둘레길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죠. 그러니까 둘레길만 돌지 말고 둘레길을 돌더라도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북한산 올라가야 되는 점진적으로 30cm라도 올라가서 그렇다면 지금쯤 뭐 7부, 8부 능선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따로따로 놀아서 결국은 아무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별반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평화 관리하고 대북 정책을 하더라도 통일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을 선후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보고 통일을 지향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 무슨 안보 관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해서 한반도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일관되게 했다면 아마 지금쯤 이만큼 올라갔을 텐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저는 그걸 하자 하는 게 왜냐하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해야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국제 문제라든가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뒤에서 이제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포용 정책과 강압 정책을 왔다 갔다 했어요. 14년 동안 포용 정책을 했지만 북한이 이제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화 안 했어요. 눈치 보기 퍼주기 논란이 있었고, 강경 정책 E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뭐 조금 하다 말아지기 10년, 그래서 하여튼 남북관계 불신이 고조됐고 긴장도 증대됐고 안보 비용 늘어나고 결국은 핵무기만 늘리는 그런 상황이 두 정책 다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든 필요한 답만만 골라먹고 압박은 피하는 그 엑시트 스트래티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는 신주주의 국제정치에 그러잖아요. 적대 관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의도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 국가의 능력을 보잖아요. 상대 국가가 의도는 막 변하니까 상대 국가가 나를 잡아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신감 때문에 그 상대 국가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남북관계가 오랜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90년도 이후에 이 남북의 국력 격차가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잘하는 건 군사력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용 정책을 해도 접근을 해도 북한은 화해협력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화해협력을 오래 하다가는 결국은 그 화해협력의 단기적 이익과 화해협력에 따른 장기적 비용을 계산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 이익이라는 게 원조를 받고 또 시간을 벌고 뭐 긴장이 좀 완화되는 게 단기적 이익이죠. 근데 장기적 비용은 그새에 자기들 주변에 자유사주가 전파되고 경기 핵심이 완화되고 그새에 한국의 국력 격차는 심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화해협력을 했다가 다시 또 강압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김장 조성과 화해협력을 이렇게 반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인다면 그게 갈등을 유발할 거냐 평화를 관리할 거냐. 남북이 말입니다, 경제적 긴장 의존도가 높아지면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우리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게 남북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면은 이놈들이 자기들이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군격차 심화돼 가지고 자기들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늘어날까 경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 의존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북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대북 정책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관점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쓰든 이게 북한은 이제 이 탈출 전략을 계속 전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책의 공간을 보면 포용 정책은 남북관계 외연을 확대하고 이거는 뭐 질적 개선을 한다 하는 게 목표고, 포용을 하면 북한이 변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협력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두 개의 정책이 이게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을 일관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일관성이.
일관된 정책을 하면서 그 정책의 어떤 약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도 한국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신한다는 것 때문에 그거 뭐 자기들이 우리한테 맞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봤자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잘 아다시피 대북 정책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화돼 있어요. 이게 이제 더 대북 정책 성격을 이렇게 만드는 요인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대북 정책은 어떤 정책을 쓰든 간에 문제점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관리에 초점을 뒀다. 그 다음에 한쪽에 너무 치렀다. 두 가지를 유연하게 같이 필요하면은 이게 이제 조화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특히 포용정치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게 세 가지 행위자가 있어요. 지도자, 엘리트, 주민 이렇게 있는데, 이 포용정책은 엘리트에 너무, 지도자에 너무 치중해요. 김정은의 눈치, 김정은만 잘 부어서면 다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대북정책의 목표,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북한의 주민이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동시에 가야 항상 일관되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 게 이제 북한 당국 정국에 치중했다. 북한 주민은 당국에 접근하기 수단 잃어봤다. 뭐 이런 거 당기고. 근데 두 개의 정책 다 결국은 한 거품, 일심한 물거품으로 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의 어떤 탈출 전략 때문에. 질적 변화는 뭐 지금까지 개혁개방, 북한의 변화 조금 했죠.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긴 했는데 북한 체제 경직돼 있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대북 정책은 통일 정책과 연계해서 슬로우 앤드 스테디로 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통일을 하려면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 정책 여건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지금 그 국내 변수는 뭐 여러분이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아까 백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통일되면 더 이게 이 지역 갈등을 우리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탈북민 대부분이 열등의식 또 우리도 사실은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식의 어떤 관념 이게 지배적이에요. 이게 통일돼서 만약 내가 북한 사람이고 옛날에 사실은 6.25 전쟁 끝나고 나는데 내 친구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그때 월남했다 했을 때 당했던 수모를 어렸을 때 그 수모를 기억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해요. 통일됐을 때 남북이 같이 이렇게 갑자기 뭉쳐지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뭉치면 죽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고 섞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갈수록 세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이제 북한 하나의 국가로 보는 관점이 이제 지배적이고 이제 이 보편성을 강조해서 대북 필요가 없는 누적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북한 문제가 국제 현실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난 뒤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권 들어와서 북한이 이제 핵 고도가 되고 핵 보유 국가 운운하니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 북한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됐어요. 북한 문제에 다른 나라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김정은 정권 이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통일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관심사고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꽃놀이 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들 국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사대주의자고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 것을 어긴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국제 문제가 돼가지고 통일은 더 오래졌어요. 이제 뭐 핵 보유가 됐다. 북한이 핵 보유해가지고 통일돼가지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으면 주변 국가는 아무도 이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이 없는 한반 통일이 가능한 뿐이지 우리가 핵을 가진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가 되고 이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통일의 장애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그 장벽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이제 하노이 회담 실패하고 난 뒤에 우리에 대해서 이제 무시, 우혁 이 전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 접근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야 이제 과연 이게 통일이 가능할지 참 갈수록 참 어려운 상황만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이 끈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쪽이 도발이고 위가 그 화해협력이라면 대체로 한 3차례 김정은 정권 10년 사이에 한 3차례 남북관계를 개선한 때가 있었어요. 2014년 때 한 번 있었고 2015년 14년에 아시아게임이 그때 완 적이 있었고 2015년에 그 판문점에서 이거 그 지뢰 때문에 그 도발하고 그 다음 잠시 이렇게 남북관계가 개선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김정은 피원회면 남북관계 대전환이 있었어요. 그랬다 다시 지금 단절됐는데 김정은이가 왜 남북관계 대전했는지 그 의도는 뭐 여러분이 아마 다 알 건데 이따 좀 얘기해 드릴 텐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 얘기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대북정책 목표가 여러 개 있잖아요. 평화관리하는 게 있고 북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안보도 추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포용정책이든 혹은 강압정책이든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통일 정책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한다면 이거 뭐 그 남남 갈등의 여지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끊임없이 통일에 대비를 해야 그 어쩌다 올 수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이 이제 앞으로 뭐 예컨대 딜레마가 생기고 핵 보유고로 버티다가 이거 레짐 R이는 레짐 이볼루션인데 레짐 체인지 북한 정권을 우리가 바꾸자 뭐 이게 자극적이면 레짐 이볼루션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획 개방해야 되고 핵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안 되면 우리가 옆에서도 여하튼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는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습 정권이라든가 핵을 고집한다든가 이 독재자 체제는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체제 변해야 되죠. 우리와 같이. 이거는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을 연계시켜야 국민적 합의 기반 수렴에도 유리하다. 진보나 보수나 통일하자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쩌다 올 수 있는 통일을 우리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그 다양한 가능성과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연결해놓지 않으면 어쩌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 대비 대북정책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 얘기는 통일이라는 게 남북이 하나 된 상태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수렴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그런 준비를 했을 때 이미 그 시작한 거죠.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대북 정책으로 둘레길만 뺑뺑 돌았는데 우리가 둘레길을 가더라도 대북정책을 하더라도 북한산업 정상을 향한 그런 한 발짝 올라가겠다는 생각 이런 걸 갖고 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통일 대북정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통일을 하는 거는 말입니다. 남북이 통일하는 거는 남과 북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에 이혼했다가 결혼한 게 아니고 사실상 북한 체제가 완전히 이질적이에요. 우리하고. 새로. 그렇지만 통일적인 있는 남북이 새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대북 정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북 정책을 포용 정책을 했는데 그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북관계 개선되고 정상회담도 하니까 우리로서는 새로 만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주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갖다 줬어요. 그래서 뭔가 좀 바뀌고 싶고 그 사람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키워가기를 기대했는데 안 그랬어요. 북한이. 노무현 정부가 계속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퍼주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은 뒤에서 핵을 개발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MB가 안 바뀌니까 너 그럼 너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결혼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강압정책 쓴 거예요. 너 바뀌어라. 핵 포기하고 비핵 기획 개방해라. 왜냐하면 결혼한다는 거는 무슨 이질적인 주체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같고 조건이 같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도 같아야 되고 그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결혼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MB가 이제 네가 바뀌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남북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정반합 실리 프로세스 벽돌을 새로 쌓아가는 그런 정책을 해보자. 그때가 마침 김정은 정권이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권력을 유지한다는 게 더 급하니까 우리가 내민 손을 전혀 악수하지 않고 걷어차고 핵개발하고 조국 통일 대전운운하고 우리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의 그 실리 프로세스도 불구이 됐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뭐 긴장이 고조됐다가 지금 다시 이 정책 썼는데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도 남북이 체제가 수렴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쨌든 북한이 우리 체제와 비슷해져야 그 통일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체제하고 우리 시장경제하고 같이 통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수렴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또 같아야 돼요. 서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구조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사고가 적대적인 관점을 무너뜨리고 서로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지향점이 이게 생겨야 통일이 가능해요. 두 가지가. 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북한이 이제 우리 체제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약 개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남북 간의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적대적인 관점, 같이 살려가는 열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같이 쌓여야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누적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우리 체제와 같은 우리가 변화를 바뀔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렇고 이 적대적인 관점 서로 진정 같이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도와주고 적대하지 않고 하는 조건과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일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거죠. 북한의 개혁개방, 대남 의존도, 북한 체제 변화, 대남 우호심리, 통일열망.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북한에 대한 정책만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기 드린다고. 북한이 이렇게 변해야 되죠. 그래서 북한이 현상을 고집하면은 남북한 개선도 한계가 있고 개혁개방해야 되고 근데 개혁개방만 해서는 통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살듯이 북한도 중국에서 혼자 살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중국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통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건 통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지고는 안 되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중국보다는 한국과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글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세수 정권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일단 세수 정권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 등장한다면 핵을 만들지 않은 자는 핵을 뭐 협상할 수도 있어요. 또 계약개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수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고 치고 그러면 그 독재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북한 내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그 다원화를 요구하고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독재 정권 자체가 또 바뀔 수 있죠. 독일 통일이 세 단계 거쳤듯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유연한 체제가 들어서면 그 체제하고 우리가 이제 잘해봐야죠.
잘해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그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참 가능할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썼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이건 뭐냐면 북한이 그런 변화할 거냐. 제가 북한의 개혁개방 뭐 이 얘기인데 북한의 개혁개방을 시도한 게 5번 있어요. 5번. 한 번은 스탈린 죽고 난 뒤에 그 소련에서 그 변화 조력이 있을 때 북한에서도 이 갑산파가 가화폐를 써서 이 노동자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뭐 작은 그런 변화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결국은 갑산 수착당했죠. 그래서 이런 경제개혁을 주장한 때가 한 번 있었고 문제는 그래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주장한 게 집권층이 아니고 반대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개혁 논리는 반대파의 논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는데 그대로 7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했을 때 북한 처음에는 이제 차단, 우리는 안 한다, 단절을 했다가 뒷구멍으로 이제 자기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별로 중국이 개혁개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북한도 뒷구멍으로 조금 개혁개방을 해요. 그래서 그때 중국 개혁개방이 있고 난 뒤에 하병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고르바초프 동부 체제가 붕괴했을 때 처음에는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랬다가 북한도 이제 사회체제 경제 시스템 모호성 때문에 나선 개발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가 김정일 정권 들어서서 이제 그 DJ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대외관계도 늘리고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 좀 더 과감한 좀 더 넓은 경제개혁을 시도했어요. 7.1조치. 잠깐만요. 7.1조치를 했는데 시장도 인정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나중에 단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의 변화는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다 결국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음 김정은도 말입니다. 김정은도 김정일 말기에 화폐 개혁하고 시장 단속해서 개혁개방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지도자가 바뀌어서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왜 개혁개방 안 하냐? 김정은 초기 그랬어요. 자기 장례식 치르고 김정일 장례식 치르면서 개혁개방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놈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 친구가 이제 핵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혁개방을 시도해줬죠. 지금 거꾸로 물론 이제 개혁개방할 여지도 없지만 이렇게 북한의 변화라는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라는 건 어떤 때 가능하냐면 이렇게 위기가 심할수록 변화의 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위기가 굉장히 극도로 고죠. 그 퍼펙트 시스템에 이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북한의 개혁개방 내지는 경제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앞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와야 개혁이 가능한 거죠. 개혁 조건이 생긴 거죠. 앞으로 또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짧게 이렇게 말죠. 이렇게 지기적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또 변화의 폭이 있다는 먼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되게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남북관계가 지금 다쳤잖아요. 북한이 핵 보유를 했고 우리 대남 정책은 그 정석 변수를 가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이게 잘 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한테 갑질할 거고 뭐 제한적으로 이제 개선할 조짐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제 비핵화, 평화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실리고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자꾸 늘어났어요. 북한의 몸값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 통일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통일대비 대북 정책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비핵화를 해야 되고 또 전쟁관리를 평화관리를 해야 되고 북한이 신뢰의 이 적대관점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게 통일의 여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북한 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제 이 비핵화, 평화, 통일, 신뢰, 북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통일대비 대북 정책은
여튼 평화 관리는 우리 정책의 기본이죠.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평화 관리 기본으로 하고 통일을 목표로 추구하자.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과 그것의 북한의 변화를 매개변수로 해서 이 네 개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조화로운 대북 정책을 해나가자.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정책들을 서로 쳐가지고 하지 말고 정책의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이게 말입니다. 중국에서 올림픽 축구 이제 내일 또 할 텐데, 만약 중국에서 남북이 축구를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야, 저 나라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가서 도와주고, 만약 2000년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외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저렇게 축구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모든 남북관계에 있는 모든 이벤트나 혹은 상황들을 우리가 그 평화관리도 중요하고 신뢰 구축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대북 정책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같이 가는 그 평화관 정책을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은 근데 그 북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해놓고는 못해요. 근데 이게 버릇을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 하나의 원칙에서 대만을 자기가 통일하겠다. 이거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통일을 북한 눈치를 보고 통일이 통일이고 남북한이 관리를 해야지, 북한 눈치를 보면서 통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통일은 나중에 한다. 흡수정도 안 하고 주어져도 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게 참 벌써 이미 많은 그런 담론을 쏟아놨기 때문에 다시 추스리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그래도 우리는 기회가 되면 너도 살려서 나도 살자는 통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통일이 우리가 공적인 목표다. 평화도 통일 지향하는 평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지만 이게 너무 드러내고 할 필요는 없죠. 이제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위협을 평화하려고, 북한이 갈등하고 뭐 이러면은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이렇게 이제 막 흔들리면 통일력권 조성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가치들의 중점방을 이렇게 같이 가자. 근데 이제 북핵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하튼 그래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해나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대북 정책, 남북관계가 닫혔어도,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만을 상대로 하는 대북 수사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 금방 닫혀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엘리트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도 이 포용 정책을 하든 강압 정책을 하든 같이 계속 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그렇고 엘리트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 바꾸고, 이거 같이 끊임없이 가야 되고, 공식적인 정책과 비공식 정책 이것도 같이 가야 되니까 통일이 김정은만 상대로 하니까, 지도자만 상대로 하니까 통일이 남북관계가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의 접근법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연계 문제인데 사실은 대북정책의 핵심은 연계한 거예요. 연계를, 그래서 연계를 할 건 하고 되는 건 되고, 세 가지 바구니를 필요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북한한테 줄 거는, 줘도 되는 거는 정치적인 상관법원에 계속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바구니가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바구니, 이 세 개의 바구니를 둬가지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하면서 또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이 변화를 유예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믹스됐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가 뭘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쓰는 것처럼 포용이든 강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신뢰정책 혹은 무슨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써서
이 고구마나 감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싹이 터서 이게 그 밑에 열매가 다르기 전에 이제 조건이 바뀌니까 뽑아가 버리고 새로운 거 심으니까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해 가는 게 북한이 일관되게 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려서 그래서 통일대비대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 정책, 대북 정책에 정치적 관심을 좀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일관된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2045년 분단 종료되는 때인데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